안녕하십니까 백매단 여러분, 박태영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앞서서 유치권의 고민 상담소 그리고 유치권 물건에 대한 영상들을 찍었는데 아마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교육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가까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가장 유용한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과 함께 해석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법치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치권은 민법 366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민법 366조는요, 저당권에 대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물권법에 보면 저당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저당권법에서 나올까? 이것도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에 건물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근저당권이 보호가 되느냐 보호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법치권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이 채권자가 만일의 경우 지상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실체는 실질적으로는 지상권에 가깝고요. 그렇죠? 이 지상권은 또 다른 모양새로는 점유권을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상권과 점유권을 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에 대출해 줄 때 당시에 제3자에게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자는 이 지상권과 점유권에 대한 담보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온전히 토지만 담보권을 내가 갖고 있을 뿐이지 지상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담보가가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상에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이 근저당권자는 지상권을 갖다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담보로 가져올 수 있고 덤으로 점유권 자체도 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는 이런 경우 등기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보 가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이 없음을 알았을 때 이 상태와 건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때의 상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법정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로 인해 가지고 자,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법치권이다라는 권리가 성립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 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또 같이 뭐예요?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여기 쓰는 뭐예요? 철거가
예견되어지죠. 철거가 예견되어지는 곳에 공사를 했어요.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유치권자는 기본적으로 점유권이 없는 권리 위에 공사를 한 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치권자는 뭐다? 위태로운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뭐예요?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뭐가 존재한다? 점유권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치권을 계속 주장을 할 수 있더라.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유치권자로는 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법정상권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다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보호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유치권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더라. 자, 이래서 신축 건물이 되어져 있는 그 부동산을 기본으로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는요, 서론에 불과해요. 그러면 유치권이 도대체 뭔지를 더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320조에서 328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또 하나, 타인의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요. 똑같이 타인의 유가증권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결련성 혹은 결련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채권이 공사대금 또는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신의 물건에서 만약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건 유치권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타인의 물건이면서 이 물건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성격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은요, 채권의 소멸과 함께 물권도 소멸되더라.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채권 따로 물건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물건도 같이 소멸한다. 자,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유치권도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부종성을 띠고 있고요. 채권이 양도되어지면 물권적 권리도 양도되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이 양도되어지면 유치권도 양도되어진다. 당연히 수반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부종성과 수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부수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불가분성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채권을 분리할 수가 없다.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를 받을 때까지 현장을 점유할 수 있더라. 그래서 7, 8, 9, 10호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10억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1번이란 1호가 A한테 낙찰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낙찰자는 내가 1억만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10억 모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A 낙찰자는 뭔 소리입니까? 열세대니까 1억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난 그건 잘 모르겠고요. 10억에 대해서 저를 주지 않으시면 전 점유권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굉장하죠? 여기만 점유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전체 점유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갖는답니다.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요, 부종성과 수반성과 불가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유치권은 처음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의 유치권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유치권에 대한 그 시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그러면 민사집행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노출되어지기 시작한 게 2002년도예요. 여러분들 2002년도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2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치권이라는 유권 해석이 아직까지는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유치권은 보통은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요인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 유치권의 권리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유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경매의 낙찰가를 떨어뜨리자. 자, 이 말하자면 잘못된 사고방식이 경매 시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유치권자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유치권의 행사가 아닌 그냥 무작정 공사를 한 것 같다가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치권에 보니까 타인의 물건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타인의 물건이다 보니까 자신의 물건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자신이 공사한 수리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했어요. 이 필요비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점유에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한 비용과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수리한 비용이 부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주장합니까? 임차인이 주장하더라. 이것 또한 뭐예요? 민법 325조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청구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신축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에 권리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 권리 신고를 통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당 위치가 높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뭘 합니까? 점유권을 유지하려고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 점유가 이 유치권에 기한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느냐. 자, 그래서 결국 불법 점유니까 이것을 탈환하겠다 해서 여기를 침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깰 수 있어 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지고 이것이 불법 점유가 아니고 합법적인 점유인 경우 이 점유가 간접이거나 혹은 직접 점유와 관계없이 이 점유를 갖다가 침탈한 당사자들은 형사, 민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형사와 민사를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는 누굽니까? 낙찰자가 되겠죠. 자기가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불법적인 것을 알고선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유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허위로 많이 생겨지게 된 거겠죠. 그 유치권자들은 결국은 명도를 통해서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갖습니다. 뭡니까? 니네가 결국은 낙찰받으면 대출은 못 받는다. 적어도 뭐다? 점유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네가 명도해가지고 승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너네는 대출 받지 못해. 자,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나하고 뭘 해야 돼?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너네 대출 못 받으면 미납을 하든가 결국은 떨어지면 내가 낙찰을 받을 거야 라는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실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권이라고 했거든요. 이 점유권은 민법상 지켜지는 권리가 있더라. 그래서 낙찰자가 이것을 그냥 침탈해서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민법에서는 204조에 점유 회복의 소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자, 평온을 유지한 점유자면서 유치권자는 다시 점유가 회복이 되더라. 그 침탈이 목적이 아니에요. 침탈이 해결책이 아니더라. 했더니 형사 처벌만 받고 민사에 대한 책임만 지고 다시 원상 복구되더라. 유치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것은 성립이 되어지는 유치권이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떤 부분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나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것과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유치권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유치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유치권이 어떤 물건에서는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고 성립이 되지 않는 물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2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띄워서 그 물건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물건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성립이 되지 않는 물건들은 보통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핵심, 유치권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잔급을 치르고 부닥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2탄으로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